안녕하세요. 스태피 이민영입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일자리인데, 일자리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가 다뤄졌는데, 앞서서 두 분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오늘 토론자로 네 분을 모셨는데, 그 소개는 아까 그 사회 보신 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신 그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그 고경과 또 앞서 발표자와는 다른 또 해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식 박사님께 토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키스디의 김민식 부연구원입니다. 제가 이 세션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IITP 지정 토론자가 또 돼가지고 이걸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그 PPT를 가지고 좀 보고 저 나름대로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나온 결과를, 그리고 이걸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있길래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토론 자료에 좀 담았습니다. 첫 번째 여기 그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하신 그 R&D 관련된 일자리를 좀 보면은 그 R&D 투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학기술 쪽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뚜렷하다, 전문직. 그리고 하지만 그 전문직 일자리 창출 효과는 좀 미진하다고 얘기를 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서비스하고 제조업으로 좀 나누셔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쪽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보면은 이공계 전문 직업이나 이공계 대졸자 이런 전문 직업들의 고학력이라 얘기를 하죠. 전문직 창출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ICT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요.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스마일 커브 쪽에서 보면은 항상 그 설계 쪽, 디자인, R&D,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후공정, 유지 보수 이런 쪽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외주화돼 가지고 서비스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이 아마 엔지니어링 산업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각 산업의 그 전공정, 특히 이제 설계서부터 제품 시험, 그리고 디자인까지 외부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산업에. 이거는 뭐 단순히 뭐 건설 쪽이나 전자산업뿐 아니라 화학산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산업의 전공정을 갖다 외부에서 서비스를 해서 부가가치, 가치사슬이 분화돼서 외부에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도 그 이러한 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전문직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산업 같은 것들이 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약하지 않느냐. 즉 이공계 쪽 그 전문 인력들을 갖다 서비스 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경쟁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서비스 쪽에서 고학력 이공계 쪽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낮지 않나. 한 가지 원인 중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보면은 그 선진국 대비 엔지니어링 서비스 보면요, 그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가 약 50%, 그리고 기본 설계는 60%, 시공 관리 정도가 한 95% 정도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쪽 얘기라면, 그럼 이제 또 제조업 쪽을 보면은 발표하신 거에 보면은 이공계 대졸자의 전문 직업 창출 효과가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주로 단기 연구개발, 아주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것에 파급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왜 그럴까 하나의 원인을 한번 좀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 많이 아실 거예요. GDP에서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1%,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독일하고 일본 정도가 이제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점점점 낮아집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 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즉 이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 연구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왜 그럴까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높으나 고용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가 이게 좀 자동화랑 관련돼 있지 않느냐. 물론 뭐 논리의 비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숙련 쪽에 관련돼서는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제조업의 전문직을 중심으로 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을 갖다가 그 분야별로 화학이나 제약, ICT, 자동차, 교통 부품으로 나눴을 때 R&D를 가장 많이 투입하는 쪽이 ICT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타 나라에 비해서 약 60% 정도 ICT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하자면은 좀 해석을 하자면은 이게 보면은 ICT 관련 전문직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제조업 중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많이 창출이 된다면. 근데 문제는 이 전문직이 대부분 이 ICT R&D 비중이 높은 거 보면은 ICT 우리가 말하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또는 디지털 이런 전문 인력 즉 제조업 쪽에서 ICT, OT, 디지털과 관련된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민간이 됐건 아니면은 공공 부문이 됐건 이런 ICT R&D 쪽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런 전문 인력들이 과연 그 미래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이어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R&D가 단기적인 것에 끝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R&D 투자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효과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좀 안 나왔길래 저 나름대로 해석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R&D 투자액 비중은요, 그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의 그 매니팩처링 쪽 부가가치 R&D 쪽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지금까지 히스토리컬하게 R&D 투자가 일자리 창출 효과, 특히 전문직 일자리 창출 효과 어떻게 미쳤는지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과학 기술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러면 더 붙일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뭐 비판할 수는 없고요. 뭐 그러니까 좀 더 여기 이 아마 보고서를 썼을 텐데 여기에 좀 더 추가돼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밸류 에디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쪽에 이제 뭐 하나의 연구원이지 일개 연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보직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면 4세대 연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많이 와요. 오픈 사이언스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많이 과학기술 쪽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연구 해가지고 과학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그 새로운 발견과 효율적 연구를 위해서 연구 성과물, 뭐 오픈 액세스 했으면 뭐 논문, 연구 데이터 같은 거, 오픈 데이터 그리고 연구 설비를 통한 뭐 오픈 콜라보레이션 등을 해서 공유 활합하는 추세가 지금 아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러한 그 추세에는 아마 그 과학기술 발전의 ICT가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는 게 아마 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다 아시다시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과학의 참여, 공유, 그리고 집단 지성에 의한 발견을 갖다 가속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특히 과학 지식, 우리가 말하는 논문이나 연구 데이터가 디지털라이즈, 디지털 파일로 형태로 변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즉 오픈 사이언스 기초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경제 쪽에서는 긱 이코노미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 어떤 특정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갖다가 빨리 모아 가지고 이걸 입맛에 맞게 매칭시켜서 하고 있죠. 무섭죠. 과학기술자 측면,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래서 일시적인 노동 인력을 매칭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토팔 같은 데는 상위 3%의 개발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글로벌 회사하고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계약을 연결해주고 급여 지급까지 그리고 온라인 교육까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직 4차 혁명 관련돼서 전문직이 있는 분들 갖다 가장 특히 공학 쪽이나 이공계 쪽에 관련돼서 많이 쓰는 기업들은 어떤 형태냐? 지금 보면은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베이스 컴퍼니.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아까 이코노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죠. 성과는 그 성과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하고요. 이미 이제 일부 글로벌 IT 기업들은 프로젝트 기반의 기업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단위로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 개발자들이 모여 직접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가는 그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노동자들은 그럼 과학기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어떠냐?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리 에이전트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붙이게 하는데 프리랜서죠.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인 프리 에이전트화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그 노동자 중에서도 이제 칼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화이트 칼라 그리고 블루 칼라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말하는 뉴칼라는 뭐냐? 그 우리가 말하는 4차 현안혁명의 새로운 노동제급, 즉 ICT 디지털 기술자들이 증가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차 혁명에 대한 과학기술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같은 과학자들, 과학 전문직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면은 어차피 오픈 사이언스 시작해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 컴퍼니, 뭐 프리 에이전트 얘기를 하면 이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과학 일자리의 고용 형태 방식이 유연한 고용은 되게 증가시킬 거라고요. 그리고 안정성은 떨어지고. 그랬을 경우에 저 입장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이걸 정부의 대응이나 민간 기업들은 틀림없이 유용한 고용 쪽에 정책들을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과학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보고서들은 노동환경 개선, 즉 과학기술 전문직이 한 사람들의 그걸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에 대한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랬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학습자 주권이라 저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거 사회 안전망 같은 건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시급한 것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학 일자리 안전망, 재학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담보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가 똑같은 입장에서 저같이 이제 일개 연구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시면서도 조금 충격적인 그런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고 아니면 이제 벌써 이제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일자리 구조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환경에 우리가 대응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런 변화 속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답을 좀 그 질문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용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대 김영렬입니다. 그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 그 인력의 문제 혹은 일자리의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이 아주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 제가 그 최근에 매우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산업의 추격, 기술의 추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추격 정도가 굉장히 좀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기존 주력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기존 주력 산업이라 그러면 우리 뭐 IT, 반도체, 무슨 철강, 자동차 뭐 이런 데서는 한국을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추격을 해봤고 일부는 약간 앞서간 뭐 이런 현상도 보이고 있고 또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부 다 추격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반면에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 분야 뭐 인공지능이다 뭐 IoT다 무슨 빅데이터다 관련된 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양극화가 일어나는 오히려 그 현상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 이면에 그 일자리 고급 양질의 인력의 공급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개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홍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계량 분석 좀 하셨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주셨는데 뭐 계량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코멘트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뭐 조금씩 다르게 해봐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테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인력이 오히려 줄 것이다 하는 우려가 워낙 많아서 이런 분야에 많이 인용되는 우리 노스부시, 보네이든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이분들은 그 스마트 팩토리, 무슨 첨단 제조 방식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그 자체로는 인력이 감축되지만 오히려 관련 산업이나 간접 고용이 증대돼 가지고 순증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계량 분석 결과는 뭐 순증이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다 특히 전문직에서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의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말하는 간접 경우에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 자체로는 그 인력 그 고용의 증가가 별로 크지 않겠거나 아니면 더 줄어들 수 있지만 관련된 다른 산업 혹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의 다른 가치사슬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다른 측면은 우리 기존 공장이 스마트화가 진행이 되면 오히려 요즘 말하는 유턴 현상이요.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현상. 또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도 해외 미국 공장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와라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그 4차 산업혁명의 관련 기술의 보급과 연관되면 지금은 뭐 미미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아마 시간 변수도 클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증의 효과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간접 고용의 창출 효과가 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 그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파레토 법칙에서 뭐 20대 80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용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종래 일반적인 고용 생산직 뭐 제조 관련 아니면 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인력하고 향후 좀 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개발, 설계, 제어 뭐 이런 쪽의 그 인력을 보면 후자 쪽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어날 테고 다만 후자의 비중은 20%밖에 안 되겠지만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고급의 일자리, 디센트 잡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전통 부문에서와 같은 고용 형태에서는 뭐 마이너스가 일어나거나 혹은 순증의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이렇게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에서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좀 포지티브한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재의 그 계량 분석 결과를 한번 좀 같이 평가해 보면 어떨까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박 박사님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아마 이 대학 R&D 혹은 박사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을 이렇게 상세하게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해주신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퓰리즘이 강하고 정부 정책도 뭐 이런 포퓰리즘을 뭐 제어할 만큼 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트렌드로서 이런 어떤 우리 박 교수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좀 잔재적인 문제점들이 그냥 덮인 채로 계속해서 규모만 늘어나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진단은 뭐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 현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오늘 여과 없이 보여주신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런 결과 혹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학에 있는 계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아마 그런 지적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박사 인력들이 결국은 지금 그 전공, 주전공 분야를 정할 때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는, 하루 뭐 자고 일어나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맞게 스스로 그 주전공 분야를 계속해서 현 상황에 맞도록 바꿔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급자 사고에 따라서 우리 주도 교수님의 전공이 이거니까 계속해서 그 분야 언저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공을 따라감으로써 시장 변화, 시장 수요하고는 계속해서 갭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생각해봐도 굉장히 아무튼 현재 상태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문제점을 현 상황에서 지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그 박사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 관련해 가지고 공급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국내 대학에서의 그 이제 층별로 나눠서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이 해외 부문에서의 그 노동 유입이요, 박사 유입,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부분도 아마 무시하지 못할 클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배출된 인력에 대한 뭐 공급과 수요를 보는 것도 있지만, 해외 부분에서 돌아오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우리 그 유망 신흥 분야, 이머징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 분야에서의 이런 신규 유입, 해외 유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 결과랑 좀 연동돼서 해석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좀 공동의 좀 그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국의 변수가 정말 무서울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우리랑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중국식 그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에서는 사실 규제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는 규제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굉장히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대학의 문제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대학의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특히 이 시장 수요와 이 갭의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키스텝의 이장재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장재입니다. 이번 지금 포럼이 그 30주년 기념 정책 의제로 굉장히 이번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데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조금 우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한편은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전달됐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 가집니다. 두 분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접근했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감한 지금 판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용기 있는, 연구자로서 용기 있는 이 결론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내용을 좀 읽고 들으면서 조금 방법론을 달리했으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홍성민 박사님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저는 기술 발전에 의한 그 과학기술 전문 일자리 창출 효과라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실제로 기술이 진화되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파급 효과라든지 이걸 좀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봤습니다만은 당장 그 R&D 투자 전가가 단기적인 그 직접 고용 효과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그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R&D 투자 전가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지금 서비스죠. 지금 뭐 연구 산업을 육성하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연구개발 지금 서비스업이라고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만은 다양한 부분에서 1차, 2차 vendor들이 그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가 저는 훨씬 더 이런 직접적 효과 외에 간접적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까지 좀 고려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년 차에 조금 더 전가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번 뭐 나중에 한번 그 진행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제가 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그렇다 그러면 고용이 전문 일자리 고용이 지금 뭐 심지어 기술 발전이 아닌 그 연구개발 투자 전가를 통해서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이 그러면 포화된 상태냐 너무 오히려 지금 과고용된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그 뒤에 박기범 박사님 과감하게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해서는 안 된다 약간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문 과학 기술 일자리가 지금 거의 과고용 상태를 지금 또 가져온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지 그 판단도 한번 내려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분야별로 다양한 그 파급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금 더 분리된 형태에서 아마 분석을 했으면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이런 그 효과가 크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거라는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그 단순한 결론이 나왔지 않았을까 좀 그래서 좀 조금 더 이번 학회하고 공동으로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같이 한번 다뤄봤으면 물론 뭐 지금 기본적인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는 뭐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게 왜 이 연구개발 투자 전가가 그 당일 연도만 미치고 T-1, -1, -2년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리고 서비스 경우에 -1, -2년도에도 고용에 지금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금 표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날까? 이게 어떤 산업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기술 분야의 특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아울러 그 정책적인 제안 부분도 지금 뭐 조금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굉장히 안 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가능하면 좀 여러 문제의 트리를 만들어서 그 트리에 맞게 좀 제안을 하셨으면 어떤 부분은 플랫폼 형태의 정책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분야별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책 대안 제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 더 그런 관점을 보신다 그러면 더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기범 박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는 지금 고민입니다.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낮은 기초 수준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 거죠? 투자도 더 해서는 안 된다. 산학 협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러한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가 저런 기초만의 지금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응용이나 개발에도 기초 연구가 활용되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 분야에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공공의 역할들이 자꾸 목적 지향적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새로운 뭐랄까요 발견이나 성과들이 지금 오히려 취약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한편은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초 연구의
이 질적 향상을 통한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구조에서 그 문제를 그대로 계속 볼 게 아니고 새로운 그 하나의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저는 이 그 박사 인력 그 노동 시장을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에서 상당히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문 쪽에다가 지금 한 게 그 독일 프라운호프 같은 방식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고 그 어느 정도의 그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꼭 뭐 박사급 고급 인력이 학교나 공공기관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좀 그런 그 어떤 미스매치되는 우리의 어떤 사회적 구조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좀 그런 쪽에서 새로운 인력을 길러내고 그 인력이 또 그 능력을 보이게 해서 기업이 스카웃해 갈 수 있는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그 박사 인력들은 보면 그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는 게 우수 인력 1차적 우수 인력은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인력들이 국내에 남아서 이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우수 인력을 국내에 잡아놓을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생태계 문제를 그 이 폐쇄된 형태보다도 개방된 형태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들 문제는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제 질문은 그냥 여기에 제가 그 질문에 적은 그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박사님이 그 주신 질문은 나중에 답변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전정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에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션 제목이 기술 혁신과 과학 기술 일자리인데 평소 제 생각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과학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서 잘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 후에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것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발표. 첫 번째 발표는 뭔가 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일자리를 좀 진단을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 발표는 좀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학 R&D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잠깐 언급은 됐었지만은 분석 결과가 평소 지론과는 뒷받침한다거나 지지하는 게 약간은 조금 다른 혹은 부족하거나 다른 의견이 좀 있어서 의아스럽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정량적인 분석 결과이고 이것이 이 현상을 나타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이 현 시대, 현 정권 또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해 주신 홍 박사님의 발표에서는 일단은 경로 다이어그램이 나온 것은 매우 좀 이렇게 흥미로웠습니다. 또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육성해가지고 보내는 차원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 경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이제 알 수 있었고, 또한 미국의 이 흐름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발표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분석이 매우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에 이 반영이 된 것이
11쪽에 보면 추정 모형에서 여러 가지 그 언급이 되셨었는데 거기에서 언급하신 것들이 아마 그러한 고민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현 시점에서는 이 시의적으로 매우 이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 공장화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뭐 추가 의견으로 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그 연구소장님들의 인식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서 링크 사업을 통해서 그 사장님들이라든가를 봐도 아직은 좀 크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현재의 이런 경제 여건상 이 서바이벌하기도 매우 좀 이렇게 급급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미래를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박 박사님의 대학 안인데 적정 규모는 매우 좀 이렇게 아픈 곳을 찔러 주셨지만은 이런 것도 매우 좀 필요하고 냉철하게 좀 그리고 비판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지방 거점에 있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예를 들어서 이 총량의 문제가 아니고 배분의 문제라고 하신 점은 매우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박사 인력이 많았지만은 그러니까 전일제보다는 비전일제 비중이 높아지고 까지는 이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전일제도 사실 국내 한국 학생보다는 보다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외국 학생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뭐 통계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인력 배출한 통계에는 잡히는데 그들이 취업한 거로는 이게 국내에 했는지 해외로 갔는지 아마 조금 그 아직은 예상은 되지만은 정확한 거는 현상을 잘 몰라서 이런 정량적인 분석에 뭔가 좀 노이즈 뭔가 통제해야 될 변수로 요인으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클라우스 슈밥 이 4차 산업혁명 책에서 이 일자리는 700만 개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없던 게 새로 생기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뭐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과학기술 일자리의 변화와 진단을 하는 것은 그리고 뭔가 이 정책적인 시사점을 내는 것은 좀 이렇게 매우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통계로만 어떤 현상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항상 물음표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다른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그 발표하신 분들 말씀을 잠깐 듣는데 질문 사항이 많아서 그거를 다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것만은 꼭 내가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몇 분 주실 거예요? 짧게 하십시오. 짧게요? 예, 어쨌든 예.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처음에는 이게 해석까지도 넣어주셔서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의 방안, 그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고민돼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그가 원인이나 이런 분석을 제가 충분히 제시는 못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아까
잠깐 언급한 전문직의 문제, 전문직이 너무 작다라는 우리나라 노동시계 문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는 더 작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작고 고용은 근데 서비스업 중심으로 되는데 IT 기술을 투자를 하면 그쪽에서 고용이 늘어나는 거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나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구체화 시켜가지고 좀 더 이제 제시하는 것들을 앞으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잠깐 끝에 아마 오늘 발표를 못 들으셔서 그런데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하면 전환을 잘 시키고 사람들을 대응하고 유연한 노동에 유연하게 적응하게 만들면서 보호해 줄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정책, 인력 정책에서 과학기술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 정책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더 고용 효과를 보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더 기업이 성장하면 이때까지는 사실 기술 혁신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건 생산성이 높아지만 그 공장에선 사람이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산업의 인력은 증가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 근데 이제 사실 앞으로의 변화는 좀 다를 거라는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 자체가 별로 모든 사람이 하던 일들 다 대신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고, 이것이 국내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알지만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필요한 인력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500명이 50명으로 들어와도 그만큼의 그 효과라는 것들이 참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다라는 부분 때문에 더 많은, 이게 사실은 이건 논의기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렇지 좀 더 이제 주의를 깊게 보고 이 현상에 대해서 진짜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정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종합적으로 고용을 다 한꺼번에 본 거는 간접 효과,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보면은 사실 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좀 더 보고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또 맞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본 이유는 간접 효과, 직접 효과를 다 나눠서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고용을 본 거니까 이거는 효과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제가 나눠놓지를 않아가지고 나눠놓지 않고 뭉뚱그려서 일단 첫 분석으로서 일단 시도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과다한 고용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잘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 자체가 부족한 거에 대한 표현이시라면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고, 이런 세분화, 앞으로 과학기술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이런 전문화나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연도에서 영향을 못 미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업의 산업적인 특성과 제조업의 산업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제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못 드린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되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트리화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현재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효과가 안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진짜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예,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김 교수님과 마지막에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문제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이 학위를 받고 국내 들어오는 게 신고자 기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을 좀 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직 그 데이터의 문제상 그 안 됐는데 이제 과제라는 점과 박사일의 진로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국적자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그러니까 해외 사실 그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남는지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또 연구가 전혀 안 돼 있는 이제 미제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제시해주셨던 연구문 질문 같은 것은 이제 이장재 박사님 의견하고 맞물려서 이제 상당히 그한데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 관련해서 저도 사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저희 아마 다음 주에 저희 기관에 이제 이슈 페이퍼 형식으로 하나 이제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좀 벌써 걱정입니다. 혹시 항의의 메일이나 전화가 오지 않을까. 너무 정부 정책을 이렇게 대놓고 반대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디서 본 말인데 이제 낙하론자가 비행기를 만들 때 비관론자는 낙하선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희망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낙하선을 만드는 역할로 모두가 대학 연구 자율성 늘려달라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라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색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나간 부분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대학 R&D 근본적으로 역할이랄까 기초 연구 수준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연구 수준이라는 것을 물론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논문으로만 성과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과 반대로 하위 165개 대학의 교수님들의 연구비 지금 3천 이하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5천 이렇게 올려드리면 논문 성과는 훨씬 더 좋아질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연구의 수준이나 대학 연구의 성과를 과연 뭘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중간에 기초응용 개발의 구분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대학 출연형 기업의 R&D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전통적인 관념, 선형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초는 대학이 한다. 거기서 싹이 좀 나오면 출연년이 응용을 한다. 그리고 개발은 기업에서 한다라는 것이 지금은 전혀 그러니까 그 논의에는 대학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굉장히 균일한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출연료는 굉장히 어느 정도 균일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연 산하의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의 역량이랄까 연구별이 이렇게 균일하지만 대학은 너무나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에게 하나의 롤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초에 해당하는 대학도 있고 산학에 해당하는 대학도 있고 그런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의 어떤 대학 연구나 기초 연구 논의에서는 그냥 대학을 통으로 하나로 놓고 수요일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연구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가로 계속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박사의 진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기업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를 고용해서 연구 인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정말 우리가 이름하는 대기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조금의 규모로 내려가면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고 수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석사 이상의 연구 개발에 한 명이 없는 회사가 절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박사 인력을 교육을 해서 민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막 교육하는 쪽에서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받아줄 민간 기업의 수준도 너무나 낮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과제 중에 그러니까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그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의견 있으신 분, 네. 이거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육성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네. 제가 한 가지 좀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롱텀 저희가 기초 연구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좀 오랫동안 하는 연구에서 이제 좀 뭔가 나오는 그런 게 스텝의 그 기존의 좋은 연구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축적의 역사 얘기를 합니다만 기초과학에 대해서 축적의 역사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UST 키스트 캠퍼스에서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 대판 원서입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오늘 세션 중에서 되게 많이 막막하게 느껴지는데 박기건 박사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총연보다는 이제 분배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서 인력과
방식과 예산이 간단히 말해서 최적화가 된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그 정부가 세금을 써서 과학과 기술의 연구에 투자를 하는 그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써서 과학과 기술에 투자를 한다는 게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최적화돼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이 연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분이 잘 돼서 최적화가 된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정부가 과학과 기술에 투자를 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가 일단 그런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네, 그 앞에 질문하고 좀 관련돼 있어서 그런데요. 박기영 박사님 뭐 평소에 많은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 대학 R&D 지원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논쟁점을 전선을 어디에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떤 오히려 우리가 사이즈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제도적인 점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이슈를 규모나 어떤 연구자의 어떤 그 역량 대비 지원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원 방식의 문제라든지 그런 쪽을 더 개선해야지. 그러니까 연구의 파벌성이라는 어떤 목적 함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지금 우리가 건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R&D 어떤 규모로 자꾸 이렇게 논쟁이 자꾸 몰아가면은 오히려 다른 거를 개선해서 더 잘 성과를 높일 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맞습니다. 화살이 자꾸 박기범 박사님한테로 가니까 제가 좀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은 논쟁의 전선이 형성이 돼야지 그 다음 논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완해서 좀 말씀드릴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기초연구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기초연구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생각하는 기초연구는 요즘은 베이직 리서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베이직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 펀더멘탈,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프론티어에 대한 어떤 발견, 탐색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베이직.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뭔가를 할 때 스타트하는 그런 단계를 그냥 기초연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기초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학의 지원 방식을 지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정부가 이렇게 사업 베이스로 이렇게 굉장히 정부 주도로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끌어오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본은 대학에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학원의 운영 경비라든가 연구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굉장히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의 개혁의 방향은 이 돈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반대 측면에서 그것은 거의 없고 이제는 이런 것이 좀 필요치 않나라는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 실패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 실패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시장 실패 때문에 사실 정부가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개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나 또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의 기초연구의 문제라든가 또 대학의 문제 또 우리의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정책 실패를 하면은 정말 상황이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사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면밀히 검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또 고치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우리가 민첩하고 그리고 정말 실패에 대해서는 좀 더 쿨하게 좀 인정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청하시는 분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하시겠어요? 오늘 질문이 많으신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3분 정도 남았는데 네네. 예. 일단 간단하게 전 한 분 다행입니다. 한 분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다행스러운데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이 전문직이라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잠깐 표로만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대졸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가기 적당하다고 보여지는 저희 직업 분류상의 전문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특히 이공계와 관련된 지식을 갖고 일하는 분야를 따로 뽑은 거고 추출한 것이고 그게 과학기술 일자리 특히 전문직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 보건의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잠깐 경로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쪽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일자리 보건의료 쪽의 일자리들은 더 특히 전문직 일자리는 훨씬 더 확충될 필요성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계속 안 나타나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문직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식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나와서 되게 가물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까 이거 박경범 박사님 분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시장에서 자리가 없는데 R&D 투자만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막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 시장에서 그런 전문직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고민들이 더 필요한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R&D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절대로 될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특히 산업의 성장 추세가 꺾인 다음에는 이 관점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즉 시장 수요라는 것들 일자리의 수요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대책을 만들자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좀 명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응용 개발이라는 구분이 이제 뭐 무의미하다는 건 뭐 새삼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그러면 대학 연구의 특징이 뭘까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이제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게 차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맞는.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성과 비교적 이런 거를 하느냐에 따른 구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또는 장기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 거를 구분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그거에 의해서 연구비의 지원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마 저는 권기석 교수님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 R&D로 이름으로 주는 사업이 한 300개가 되는데 그 300개의 차별성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어떤 RFP 나오는 방식에서부터 선정해서 관리까지 이랬는데, 그래서는 우리나라의 용어는 아니지만 미국의 용어로 친다면 그랜트와 뭐 컨트랙트 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제 컨트랙트라는 것은 정해진 타겟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성과물을 체크하는 반면에 그랜트는 일단 믿고 주면 알아서 쓰라는 건데, 이제 우리 대학 R&D의 방식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성격 구분이 필요한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 국가가 컨트랙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떤 이건 투자를 하고 그걸 받는 거니까 철학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랜트라는 지원에서 과연 세금으로 왜 이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에 왜 투자를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정부가 기초 정책을 할 때 항상 교수들을 수요자로 놓고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주면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저는 기초 연구 정책의 수요자는 교수들이 아니라 전 국민 전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철학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초연구 투자는 사실 당연한 건 아니죠. 이미 다른 나라 선진국들 오랜 기초연구를 많이 투자한 나라들에서는 기초연구 투자 당위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다른 분 아까 손 드셨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또 이메일을 보내시든가 네. 또 이 시간 이후에 조금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